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바로 이제 고조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도 이미 역사 1에서 배웠다시피 청동기 시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청동기 시대 때부터 국가가 등장하게 되죠. 바로 그 첫 번째 국가로 생각되어진 나라가 바로 이 고조선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고조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환단곡이라든가 뭐 단군세기라든가 같은 여러 가지 책들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책들 같은 경우는 현재 인정되는 바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완전하게 확실하게 인정된 것들만 좀 더 객관적인 눈으로 해가지고서 인정된 것들만 골라가지고서 본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 가지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고조선에 대한 기록은 말이죠. 최초의 기록으로서는 바로 삼국유사가 있죠. 삼국유사에 단군신화가 같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전에 고조선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이 일부 우리나라의 기록, 그 역사책에 남아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요. 대표적으로 삼국사기. 하지만은 그 중국 쪽에서도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있긴 있지만은 그것은 너무나도 요약된 것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고조선은 어떤 걸 통해서 그 나라가 어땠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번 바로 고조선의 성립에서부터 4번까지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건국의 경우에는요. 청동기 문화가 실시가 되었던 시기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농경 문화가 기반이 됩니다. 즉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고조선이 처음 우리나라 첫 번째의 국가라 볼 수 있는데, 자, 한반도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옛날에 선생님이 강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날까요?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강이 황호강이라고 하는 강이고,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강이 바로 양쯔강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었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쪽에서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랴오허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근처에는 숭허강이라고 하는 강이 이렇게 또 흘러가는 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쪽에는 바로 백두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백두산을 기본으로 해가지고서 이쪽으로는 두만강,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압록강이 흘러갑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고조선 같은 경우에 바로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해 나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 점차 그 세력권을 넓혀서 나중에 한반도 북부까지 영향력을 커다랗게 끼쳤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기본적으로 나라를 세울 때에 기반이 됐었던 강력한 문화가 바로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여기 보이는 청동기 문화와 두 번째 농경 문화입니다. 청동기 문화가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바로 신석기 부족들을 정복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농경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제국 안에, 국가 안에 있는 굉장히 많은 인구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점차 만주와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 있는 여러 개의 부족들을 통합하거나 정복하거나 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 국가를 만들어냈으며, 결과적으로는 민족 최초의 국가가 이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기록은 여기 보시다시피 동국통강이라고 하는 건 책에서, 지금 현재 우리 달력이 바로 서양 달력이에요. 서양 달력에 의거한다고 한다면 기원전, 즉 예수가 태어난 그 해 이전에 바로 2333년 전쯤에 바로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이제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책에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조선에 대한 일반적인 바로 유명한 그런 기록이 있죠. 바로 단군신화.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다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그런 단군신화와 관련된 부분은 삼국유사라는 책에 남아 있습니다. 고조선에 대한 그 영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후대 사람들이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거의 없어요. 때문에 이 도대체 고조선이 있었던 지역이 어느 정도가 될까를 우리가 찾아봤었을 때, 예전에 선생님이 비파형 동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었죠. 사실 고조선의 영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사실상 그 지역에선 주로 비파형 동검이 발굴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파형 동검이 주로 만주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반도 지역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만주는 바로 이 부분을 바로 이제 만주라고 해요. 요하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바로 이쪽 근처에 있던 그런 땅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만주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만주 지역에서 비파형 동검 같은 것이 많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북방식 꼬인돌이라고도 불리죠. 바로 탁자식 꼬인돌이라고 있습니다. 탁자식 꼬인돌, 여러분들 기억나죠? 여러분들 바로 이 탁자식 꼬인돌이 발굴된 지역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독특한 것을 한 가지 얘기한다고 한다면, 바로 청동기 시대 때 대표적인 토기가 뭡니까? 바로 민무늬 토기죠, 여러분들. 근데 이 고조선의 토기는 민무늬 토기에 포함은 됩니다. 근데 민무늬 토기는 민무늬 토기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민무늬 토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고조선의 토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형태는 비슷한데 여기에 손잡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와 있는 그런 형태의 바로 토기가 바로 이 미송이식 토기라고 합니다. 이런 미송이식 토기와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그리고 탁자식 고인돌이 발굴되었던 지역이 대체로 고조선이 있었던 지역이다 라고 우리는 현재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에도 기원전 2333년 전쯤에 만들어졌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이쪽 지역에서 등장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때문에 바로 이 세력은 고조선을 이루는 그런 세력이 되었다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발견되었던 그런 이 청동기 자체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중국 쪽이죠. 중국의 청동기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문화적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선생님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었죠. 중국의 동검과 고조선의 비파형 동검, 이것을 서로 비교하는 그런 모습도 선생님이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우리 고조선이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갖춘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이 고조선에 대해서, 고조선의 시작에 대해서 무언가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는 기록, 바로 단군 신화를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아니 선생님, 그것은 그냥 신화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역사라니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자신들의 영광된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데 있어서 보통 노래라든가 그 다음에 많은 은유법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속에 숨어져 있는 기록이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말도 안 되고 이상하고 뭐 곰이 사람이 되고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천해 보인다고 한다면, 그 시대 때 사람들이 살았었던 그 삶의 모습 같은 것을, 신화 속에 숨어져 있는 삶의 모습 같은 것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군 신화를 한번 철저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군 신화 아시죠?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단군 신화 첫 번째, 아주 먼 옛날 바로 환인이라고 하는 하늘의 신께서 살아 계셨었는데, 바로 그 신이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존재가 바로 환웅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다더라. 근데 그 환웅은 하늘의 삶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바로 저 밑에 내려가서 인간들과 같이 사는 것을 선호하더라. 그래가지고서 환희는 바로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좋은 땅이 어딘가라고 찾다 보니까 태백산 근처 쪽에서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 있다고 했었대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환웅에게 그러면 네가 한번 알아서 내려가서 살아봐라 라고 얘기했고, 그때 당시에 이 환웅은 무리 3,000명과 그 다음에 천부인 세계를 가지고서 바로 여러 명의 부하들과 같이 내려와서 이 태백산 근처에서 바로 신시라고 한 나라를 세웠었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념이 뭐였냐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웅 부족이 거기에 도착을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바로 이런 환웅 부족의 이제 덕에 감화가 돼가지고서 서로 환웅 부족과 같이 살고 싶어 해가지고서 되게 안달을 했었고요. 그런 과정 중에서 동물이었었던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곰과 호랑이가 환웅한테 찾아가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도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저희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당신은 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인간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딱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환웅은 그래 니네들이 그렇게 인간이 되고 싶다고 하니 정말 가상하다. 그렇긴 한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희들은 약속을 한 가지 지켜줘야 된다. 그 약속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지금부터 너희들은 쑥과 마늘만을 먹고, 이때부터 마늘 먹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민족은. 그리고서 저 깊은 곳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지내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만약에 제대로 지내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너희들을 인간으로 바꿔줄게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때 당시에 호랑이와 곰은 인간이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컸었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서 실제로 쑥과 마늘을 먹기 시작을 했었죠. 하지만 여러분들, 쑥과 마늘 얼마나 맵고 얼마나 쓰겠습니까? 근데 이걸 먹으라고 한다니. 그러다 보니까는 곰은 그래도 미련 곰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련하게 열심히 먹고 있었어요. 근데 호랑이는 그래도 며칠 동안 참 참으면서 곰과 같이 먹었었는데 어느 바깥쪽에서 저쪽에 토끼 한 마리가 씩 하고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유 안 되겠다 하면서 뛰쳐나가면서 토끼를 사냥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동굴로 다시 돌아오지 않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 곰은 그냥 일단 있었고,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동굴 속에 들어간 지 21일째가 됐을 때 갑자기 몸이 이상하게 가벼워지고 몸이 희한하게 생기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21일째가 됐었던 날 바로 자기도 모르게 동굴 바깥쪽을 나갔는데 이미 자신의 몸은 변화가 돼 있었어요. 단 몸이 여자였습니다. 곰이 안 보이셨나 보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여자였었는데,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옷 갖다 주는 걸 입고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신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여자가 옛날에 곰이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이었던 존재가 갑자기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다음에 아이는 곰이 태어날까요? 사람이 태어날까요? 분명히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여성에게 다가와가지고서 같이 남자들이 와가지고서 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신시 사람들은 바로 신단수라고 하는 나무에, 박달나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나무를 신성시에 썼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봤었던 바로 이 곰여자, 이 곰여자를 이제 우리는 웅녀라고 얘기를 하죠. 이 웅녀가 계속해서 신단수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빕니다. 뭐 다 필요 없으니까 제게 아이 한 명만 좀 낳게 해주세요 라면서 열심히 빌었답니다. 이렇게 빌다 보니까는 나중에 가가지고서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갸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환웅이 제 곰이긴 한데 열심히 너무 빌고 이렇게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갸륵하다. 아유 어떡하지?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면서 환웅은 인간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서 이 웅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서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게 바로 누구죠? 바로 단군 왕검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단군 신화의 내용입니다. 네, 한 가지 선생님이 빼놓은 게 있어요. 참, 환웅이 지상으로 내려왔을 때는 풍백, 운사, 우사라고 하는 바람과 구름과 그 다음에 비를 다스리는 그런 신하들도 같이 데려왔다고 하죠. 부하신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들이 바로 국가를 만들게 되었으니 그렇게 해서 등장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이라는 나라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속에 숨어져 있는 이야기는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하나하나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을 구체적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단군, 맨 마지막에 이야기였었죠? 단군 왕검이란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왕검이라고 하는 말은 왠지 왕을 의미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왕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군에서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박달나무 단, 즉 여러분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환웅 부족이 되게 신성시에 썼던 나무가 바로 신단수라고 하는 나무라고. 근데 그 신단수라고 하는 나무가 바로 박달나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달나무를 숭상하는 무당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희한한 것은 단군이라고 하는 말은 무당이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왕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단군이라고 하는 단어와 왕검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서 하나의 단어가 된 겁니다. 단군 왕검. 즉 이것은 곧 뭘 말하는 거냐? 바로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아마도 고조선을 다스리는 왕의 직위가
단군 왕검이라 불린 것이 아닐까라고 있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 또 한 가지 이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족 연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웅이 진짜 신의 아들이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환웅은 기본적으로 뭐 하는 사람들이냐? 바로 선민사상, 우리는 하늘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는 환웅부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환웅을 앞장 세워서 움직였던 무리들이 청동기를 갖고 있었었는데 그들이 이때 당시에 해당 지역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살고 있었던 바로 부족들 중에서는 바로 곰, 진짜 곰은 아니겠죠, 이게. 어디서 이제 곰이 사람이 된 것을 본 적이 있단 말입니까? 실제로는 곰을 토템, 수호신으로 여기는 부족과 그 다음에 호랑이를 수호신으로 여기는 부족들이 이 환웅부족과 같이 결합을 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환웅부족은 이 둘을 한꺼번에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바로 이 환웅부족은 바로 이 일종의 무슨 뭐 테스트 단계 같은 걸 한 것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마도 이제 곰과 호랑이한테 굴 속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이제 쑥과 마늘만 먹고 살아라 라고 얘기했던 얘기가 바로 그거 같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바로 그런 것 때문일까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곰이 승리를 하죠. 즉 곰을 토템으로 여기는 그런 부족이 바로 하늘의 신의 후손을 자처하는 부족과 같이 연합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서 새로운 나라를 만든 것이 바로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농경을 중시했다는 측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왜냐? 풍백과 운사와 우사라고 하는 환웅의 신하들의 관직 명칭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풍백, 바로 바람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운사, 구름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우사, 비를 다스리고, 이것은 농사하고 전부 다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는 고조선 사회가 딴 건 몰라도 확실하게 농업과 굉장히 관련이 깊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바로 건국 이념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까지도 이것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이기도 한데, 환웅께서 이 땅에서 내려오셨을 때 맨 처음에 내세웠던 것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고 얘기하죠. 바로 그 말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건국 이념이라고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또 한 가지 얘기했었죠. 토테미즘, 곰과 호랑이 이야기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되게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이 단군 신화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역사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고려시대 거예요, 여러분들. 고려시대보다도 근데 몇 천 년 전쯤에 있었던 이야기가 고조선 이야기거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조선에 대한 그런 기록이 지금까지 내려온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삼국사기, 삼국유사예요. 고려시대 것까지밖에 없어요. 심지어 삼국시대 것까지도 없어요. 통일신라와 발해에 대한 역사서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조선 시대 때의 역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이것이 적혀 있지 않은데, 삼국유사에는 단군 신화만 적혀 있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국은 우리나라보다도 옛날부터 계속해서 기록을 많이 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 주변에 있던 여러 개의 민족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묘사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날까요? 중국의 대표적인, 중국 최초의 역사서라 불릴 수 있는 책의 이름이 뭡니까? 사마천야 관사에 만든 책, 바로 사기라고 하는 책이죠. 여러분들, 바로 이 사마천의 사기와 같은 정식 역사서와 그 다음에 중국의 여러 개의 지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중국 바깥쪽에 있는 이민족에 대해서 적었었던 여러 개의 문헌들을 참조를 해봤을 때 지금부터 약 기원전 4세기 그 정도 전쯤에 바로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기원전 4세기 때쯤이 바로 언제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주나라가 봉건제를 실시했지만 얼마 후에 이 봉건제가 무너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중국 각 지역이 바로 여러 개의 제후국가들로 나누어서 치열하게 천하통일을 위해서 싸움을 벌이는 시기로 변했었다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바로 그 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네 글자로. 바로 춘추 전국시대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전국시대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볼 때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요. 바로 전국시대로 들어왔을 때 여러 개의 중국의 각 지역의 제후국가들은 바로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하면서 왕으로 즉위를 했답니다. 그러자 이때 당시에 바로
요쪽 근처에 존재했었던 그런 나라가 하나 있었대요. 그 나라 이름이 바로 어디냐면 연이라고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 때의 전국 칠흥 중에 하나였었죠. 이 연이한 나라가 힘을 키워가지고서 중국 천하를 통일할 것을 야심을 가지면서 스스로 이제 왕을 칭했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연나라 뒤통수 쪽에 있었던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바로 스스로 왕을 칭하면서 이때 당시에 바로 연나라와 싸움을 벌이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나중에 그만뒀다고는 얘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때부터 고조선은 스스로 왕을 칭했다고 합니다. 중국식으로는 왕을 처음으로 칭했다고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당시에 이 연나라하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아마도 요때서부터는 이 고조선에선 청동기부터 시작했던 고조선의 역사가 철기가 본격적으로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이 연나라 입장에서는 딴 건 몰라도 이 뒤통수 쪽에 있었던 이 고조선이 너무나도 성가신 거예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이쪽에 뭐 제나라라든가 그 다음에 초나라든가 같은 여러 개의 중국의 왕조들이 있는데, 이쪽 이제 진나라죠. 자, 그런데 이들과 싸워가지고 천하통일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쪽에다가 군대를 끌고 가게 되면은 그러면 뒤통수에서 고조선이 공격을 할 거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일시적으로 고조선과 이때 당시에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연나라는 고조선 쪽에다가 자기네들의 고위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제를 인질로 보내고 이때 당시 고조선하고 사이를 좋게 했었대요. 그때 당시 보냈던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진계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진계는 고조선에 와가지고 한 10년 동안 살았답니다. 이게 중국 쪽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이때 당시 고조선 사람들은 아예 아무리 중국인 인질이라고 하지만 연나라의 고위급 인물의 자식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10년 동안 살아가지고서 고조선 말 되게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조선 사람들도 사실상 이 징계를 고조선인처럼 생각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되게 잘 내줬는데 문제는 이것을 이 징계가 이용해 먹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그렇게 고조선인들과 같이 되게 잘 어울리면서 고조선의 방위에서 되게 약점에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하나 전부 다 체크를 해놓던 것이죠. 그리고 10년째가 됐었을 때에 바로 이때 당시 징계는 몰래 이 연나라로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리고서는 연나라의 국왕에게 고조선의 약점이 어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다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때 당시 연나라 아주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대규모의 침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고조선이 이때 당시에 되게 많은 영토를 뺏겼다고 하는데, 당시 중국 쪽의 기록에 의하면 서쪽 지역에 2,000여리에 해당되는 땅을 뺏겼대요. 근데 2,000여리가 어느 정도 되는 땅인가? 우리나라의 민족주의 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완전히 헛소리다.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역사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조선의 역사를 되게 깎아내린 것이다라고 하면서 말변된 소리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 당시에 고조선이 2,000여리에 해당하는 땅을 뺏겼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여동반도죠, 여러분들. 이쪽 근처까지 정말 차지했다고 한다면 그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몇 천리 강산입니까? 바로 3천리 강산이죠. 3천리 강산이라고 하는 뜻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여기까지가 3천리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것을 3천리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3분의 2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은 아마도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럼 이 정도를 그대로 뺏겼다고 한다면 아마도 고조선은 이쪽 근처로 밀려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근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연나라가 쳐들어왔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시절 때쯤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비파형 동검이 형태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바로 이 비파형 동검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비파형 동검 자체가 여러분들 형태가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이런 식으로 변해요. 자, 여러분 생각했을 때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비파형 동검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새롭게 변한 형태의 이 동검이 더 나을까요? 바로 새롭게 변한 게 더 낫겠죠. 뭔가 좀 더 삐죽삐죽 하잖아요. 그렇죠? 이 동검을 읽어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세형 동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세형 동검이 한반도 안쪽에서만 발견된 거예요. 무슨 말인가?
실제로 그 기록 진짜 맞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아마도 고조선의 시작은 여기였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연날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밀려나가게 되면서 한반도 안쪽으로 도망가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수도 어딜까요? 바로 평양 지역으로 수도를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조선이 중심지가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당시 바로 이 고조선과 관련된 기록 중에서는 고조선의 통치제도가 어떤 식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는데 다만 그 속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중국과 약간 좀 비슷하게 상, 일종의 국무총리 같은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경, 일종의 장관과 같은 존재입니다. 대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장군은 무사, 장군이에요. 말 그대로. 이런 형태의 관직 명칭이 보여요. 이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바로 이런 형태로 국무총리와 그 다음에 장관과 그 다음에 장군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고조선의 통치 조직이 나름대로 짜임새가 있었다는 하나의 증명이라고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형태로 고조선이 발달해 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상황은 갑자기 바뀌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바로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국 쪽에서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죠. 진나라가 이 지역을 다 차지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잘 나갔다 하면서 이제 진시황이 이제 기지개 펴고 국가를 딱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진시황이 죽고 나서 진나라는 천하를 통일한 지 몇십 년 안 돼가지고서 금방 또 망해버리죠. 그리고 바로 유방과 항우가 서로 싸움을 벌이면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유방이 승리하면서 세워진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진나라에서 이제는 한이라고 한 나라가 등장하게 되죠. 한나라는 그때 당시에 북쪽의 강력한 세력과 이제 그다지 좋은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그들 유목민족들이 바로 누구냐? 흉노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흉노족에게 굉장히 밀리고 있던 상황에서 이때 당시에 한 고조 유방은 바로 자기가 천하를 통일을 할 때에 도움을 줬었던 여러 명의 공신들을 이제는 자기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명목하에 하나둘씩 제거를 해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제거를 해나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었던 공신들은 바로 알아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실제로 제거당하거나 하는 경우도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옛날 이 연나가 있던 지역에 바로 제후 왕으로서 임명되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한 고조 유방의 어릴 적 중마고라 볼 수 있죠. 노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관이 다른 지역에 있는 한나라의 공신 세력들을 한 고조 유방이 차례차례대로 죽이는 모습을 보이게 되자 나중에 그 칼끝이 자기에게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때 당시에 노관은 바로 지레 겁을 먹고서 흉노로 도망을 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흉노로 도망을 칠 때에 그 무리에 같이 참여하다가 나 딴 건 몰라도 흉노는 가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일부 무리가 한나라로 가면 또 자기네들 처형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버렸냐면 이때 당시 이쪽에 있던 고조선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고조선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고조선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의 숫자가 갑자기 확 하고 많아지게 되는 것이니까 이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백성들을 많이 이끌고 왔었던 노관의 부하였던 사람, 바로 이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막 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평양성은 이때 당시에는 왕검성이라고 불렸습니다. 여기가 평양성이에요. 자, 평양성 지역에 있었던 고조선의 왕은 그때 당시에는 중국 쪽 기록에 의하면 준이라고 하는 왕이었대요. 자, 그런데 이 준왕은 가만히 있다가 거기다가 이때 당시에 위만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자 당시 한나라의 공격을 피해가지고서 고조선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었던 그런 유민 세력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 위만이 이쪽 출신이니까 네가 알아서 이 유민들을 위만이 정착을 시키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이 한나라 쪽에서의 많은 유민들이 고조선에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의 총책임자로서 위만을 임명을 해요. 처음에는 위만 이거 되게 감사했었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자기의 세력이 바로 고조선의 국왕 준왕보다 더 세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꾀를 내요.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위만은 갑작스럽게 준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전하!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한나라가 고조선을 공격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군대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 바로 왕검성을 친대요. 제가 군대를 끌고 들어갈 테니까 왕검성에서는 적들이 들어오기 전에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하의 군대와 같이 힘을 합쳐서 적들과 싸우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시에 위만을 적극적으로 되게 많이 믿었었던 준왕은 얼마나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가지고 오 그래 들어와 이렇게 해가지고서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 알고 봤더니 이게 지원군이 아니고 반란군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왕검성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준왕이 쫓겨나게 됐죠. 근데 쫓겨나게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준왕의 세력이 생각보다 컸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냐. 준왕의 세력들을 이 당시에 위만이 다 제거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준왕은 자기의 세력들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당시에 남쪽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도착을 했더니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쪽 근처에는 여러 개의 작은 국가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국가들 딱 보니까 그 국가들 중에서 자기가 데려왔던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준왕은 이쪽 근처에다가 녹지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답니다. 그리고서는 이때 당시에 이 주변에 있는 올망졸망한 국가들에게 자 니네들 이제부터 나의 신하가 되도록 해라. 만약에 니네들 나의 신하가 되지 않으면 내가 다 공격해가지고 쳐 없애버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한 겁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올망졸망한 국가들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나보다는 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쟤네들이 나보다 세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이 지역 남한 지역 전체를 전부 다 먹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떨까 고민하다가 그거다 그냥 아유 그래요 뭐 알겠습니다. 그럼 당신 왕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서 그냥 주도권만 인정해주는 그런 사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당시에 이 목지국의 왕은 바로 이 지역의 실질적인 국왕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지역에 있던 여러 개의 소국들을 연합을 해가지고서 여기에서 진이라고 하는 혹은 한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진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세웠답니다. 바로 이 진이라는 나라의 왕을 이 목지국의 왕이 스스로 자처를 했다는 기록이 있죠. 그리고 위만은 고조선을 완전하게 장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기원전, BC가 바로 기원전이라는 뜻입니다. C는 세기, 100년 단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약 200년 전쯤에 위만이 집권을 하게 됐고 이때 당시에 위만은 들어오면서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중국의 발달된 철기 문화를 같이 갖고 들어왔었어요. 이미 고조선에서는 철기가 들어오고 있긴 했었지만은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되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자, 근데 중국에서부터 살고 있었던 위만이 중국의 앞선 철기 문화를 갖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서 이 위만은 바로 고조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단계를 한 단계 윗단계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이 흘러갈수록 위만은 이쪽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중국 쪽의 기록에 의하면 이래요. 바로 이쪽에는 진이 그 다음에 이쪽에는 한나라가 있는데 당시 진나라가 한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고조선이 이것을 딱 막았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한나라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조선 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니 선생님 바다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바다 위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고조선 땅을 통해 가지고서 진나라와 이제 교역을 하려고 할 때는 이 고조선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 물건들을 사와 가지고 자기네들의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을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나라에다 판매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진나라의 그 물건들은 고조선에서 나름대로 가공을 해가지고서 한나라에다 또 판매를 하게 된 거죠. 일종의 진나라와 한나라 사이에서 문물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거긴 한데 좋게 말하면 징검다리고요. 나쁘게 말한다고 한다면 양쪽으로 뜯어먹었던 겁니다. 즉 이른바 중개무역을 이때 당시에 시행하면서 많이 번영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일본인들은요 한반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원래부터 식민지 근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위만조선 때의 이 위만을 중국인으로 생각을 하고 이때부터 이미 고조선이 정복이 되었다. 그러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는 시대가 바로 위만 시대였거든요.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면서 바로 조선은 원래부터 중국의 식민지서부터 역사가 시작됐다. 근데 이제 와서 우리들의 식민지가 된들 뭘 그렇게 억울해하는가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피면서 조선 사람들의 독립의지를 많이 깎으려고 했었다고 해요. 일제시대 때. 그런데 당연히 우리나라는 좀 독립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일본의 논리를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생각해봤죠.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었대요. 위만이 조선 이때 당시에 고조선에서 여러분들 고자는 옛날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고조선의 진짜 이름은 그냥 조선이었었어요. 후대에 있었던 조선과 같이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고 부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위만이 조선인인 증거. 그것은 첫 번째 뭐냐? 고조선에 입국했을 때
바로 조선인의 머리, 즉 상투 같은 것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조선의 의복을 입고 들어왔대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요, 미국에 있는 그런 교포가 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많은 지지를 받아 가지고 바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미국입니까? 아니면 한국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우리나라는 한국이죠. 미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바로 이 위만이 조선의 교포였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유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위만이 중국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중국식의 이름을 붙였겠죠. 근데 이 당시 위만은 우리나라, 즉 고조선에 바로 국왕이 된 다음에도 고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해서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꼭 뭘 말하는 거냐? 굳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조선이라는 국호를 유지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 바로 위만이 조선 사람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이제 이 위만의 경우에는 만약에 위만이 중국인이라고 한다면 고조선을 정복한 다음에 고조선 안에다가 중국인들을 많이 집어넣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고조선 출신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어지는 토속적인 그런 이름을 가진 바로 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러 명의 그런 경대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중국 쪽에서의 그 사서에 전부 다 적혀 있는 것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바로 위만은 중국인이 아니라 바로 조선인으로서 위만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를 통치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는 점차 고조선의 내리막으로 가게 되죠. 바로 멸망에서는요, 이 위만의 손자였던 사람이 누구냐? 우거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우거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을 때 바로 중국 쪽에서 스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스타가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었던 한무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한무제의 평생의 꿈은 바로 이 한나라를 굉장히 치욕에 빠뜨리게 만들었었던 흉노족을 멸망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때 당시에 이쪽에 있는 비단길 지역에 있었던 서역의 여러 개의 나라들, 그리고 이쪽에는 고조선이 흉노의 양팔 역할을 했었거든요. 때문에 한나라는 서쪽에 있었던 여러 개의 오아시스 국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나중에 중립까지 이끌어내는데 성공을 하게 되고요. 기억날까요, 여러분들? 장관의 파견.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나라의 경우에는 고조선에게 편지 보냅니다. 고조선에게, 야, 고조선 줄 잘 타라. 지금 현재 시대가 변해서 흉노의 시대가 끝나고 한나라의 시대가 오고 있다. 우리 한나라에게 붙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고조선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억날지 모르겠죠, 여러분들? 고조선을 꺼져.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나라 열받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당시 상황에서 바로 화가 나가지고 육지로 5만 명, 그 다음에 바다로 8천 명에 해당되는 대규모의 군대를 이때 당시에 고조선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파견을 했는데, 근데 고조선이 초창기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하게 돼요. 고조선의 태자가 강 근처에서 매복을 했다가 이 한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습격을 하게 됨으로써 한나라의 군대가 전부 다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선전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명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왕검성이 완전히 포위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한나라의 육군 쪽의 총대장하고 해군 쪽에서의 총대장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걸 또 이용해 먹으면서 고조선이 무려 1년 동안이나 성이 포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계속 버텨요. 버티긴 했는데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우고왕이 끝까지 항전을 주장했음에도 안 되겠다 싶었었던 이때 당시에 바로 주화파에 해당됐었던 신하들이 왕을 죽이고 성 밖으로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왕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고조선이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 고조선의 신하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 이름이 이제 성기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대신 성기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남아있는 사람들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다시 한번 왕검성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성기를 배반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고조선의 왕검성이 함락을 당하게 되고, 그 결과 고조선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기원전 108년입니다. 쳐들어갔던 해는 109년이었는데 기원전 109년이었는데 바로 멸망한 해가 바로 기원전 108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한나라에 4개의 군현을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뭐 낙랑군이라든가 대방군이라든가와 같은 군현을 이 당시에 설치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고조선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을 제대로 통치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했었던 지역만 이 당시 한나라가 통치를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고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고조선의 사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중국 쪽의 기록에 의하면 고조선에는 바로 팔조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대요. 근데 중국이 참 모든 걸 다 기록해주면 좋겠지만 남의 나라 건데 못하고 다 기록해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이때 당시에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 8개조의 조항 중에서 특출나다고 생각되었던 3개의 조항만 이때 당시에 그 중국 쪽의 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곧 생명을 존중한다는 사상,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경제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노동력, 즉 사람을 죽인 것은 노동력을 없애는 것이니까 그 노동력을 없애는 것은 바로 이쪽의 노동력을 없애는 것으로서, 즉 이쪽의 생명을 없애는 것으로서 바로 가품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노동력도 매우 중요시 여겼다는 사회를 이 문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물로서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첫 번째, 남을 다치게 했는데 곡물로 왜 갚아요? 그것은 곡물이 갚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곡물을 생산하는 이 고조선의 사회가 농경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남을 다치게 했었으면은 그 다친 사람이 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손해를 봤으니까 그걸 곡물로 갚은 거니까, 그건 뒤집어 얘기한다고 한다면 노동력을 중시했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곡물을 줬다는 얘기니까 바로 이때 당시 사유재산, 재산을 중시했다는 그런 말이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도둑질한 자는 잡아다가 종으로 삼는다, 용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50만 전을 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도둑질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도둑질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도둑질한 자는 내 거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내 거가 없는 사람이죠. 그렇다는 것은 내 거가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빼서 훔쳐가지고서 오는 것이니까, 즉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둑질한 자는 잡아다가 종으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노비라고 하는 말, 자 노비라고 했던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비라고 하는 계급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모두 있겠습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계급이 있겠죠. 즉 노비와 주인이라고 하는 계급이 있었다는 것은 곧 이 사회가 무슨 사회다? 바로 계급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50만 전을 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50만 전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시대 때에 화폐를 썼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가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화폐를 쓰긴 썼었는데 그다지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썼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 바로 화폐를 사용은 했었었는데 아주 활발하게 사용을 하지는 않는 화폐 경제는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화폐가 존재만 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프린트에 있는 밑줄을 좀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1번 건국에선 별표 하나, 동그라미 1번에 빈칸 적겠습니다. 청동기. 자, 청동기 문화와 동그라미 2번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동그라미 3번 만주와 한반도 서북부의 부족을 통합하여,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4번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였다는 점. 다시 넘버링하면 그 기록은 첫 번째 우리나라 역사책에서 동그라미 1번 동국통감이라는 책에서 기원전 2333년에 만들어졌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선 빈칸에 적겠습니다. 삼국유사. 이 삼국유사라고 한 책에는 바로 고조선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단군 왕검이었다는 점 기억해주고요. 별표 2개. 동그라미 2번 문화 범위에서는 만주 한반도 북부의 동그라미 1번 비파형 동검, 빈칸 적겠습니다. 비파형 동검. 동그라미 2번 탁자식 고인돌, 동그라미 3번 미송리식 토기라고 하는 것이 발굴된 지역이 바로 고조선의 영역에 해당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중국의 문화하고는 완전히 다른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형성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별표 한 개 반. 단군신화 속에서의 고조선에서는 자 동그라미 1번 제정일치사회 빈칸 읽겠습니다. 바로 단군 왕검. 이 제정일치사회라고 하는 것을 바로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고요. 환웅부족과 곰을 숭배하는 자 동그라미 2번 부족 연합제였다는 점. 이것은 바로 환웅과 곰의 결합, 즉 결혼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에서는요. 자 빈칸에 적겠습니다. 농경 중시. 왜? 풍백, 운사, 우사. 여기서 풍은 바람풍이고 우는 바로
구름을 의미하고 우는 비겠죠. 그래서 풍백, 운사, 우사라고 하는 신이 있었다는 얘기는 바로 농업에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을 주잖아요. 바람과 구름과 비가 때문에 농경을 중시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동감 1번 선민사상, 즉 신에게 뽑힌 민족이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환웅 부족이 그런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환웅 부족이 바로 선민사상을 갖고 있었던 민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감 2번 빈칸에 적겠습니다. 자, 빈칸에 적겠습니다. 동감 2번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건국 이념이 있었다는 점, 동감이 3번 토테미즘이 존재했었다는 점, 곰과 호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다음에 별표 한 개반. 자, 고조선의 성장에선 동감 1번 기원전 4세기 말 빈칸에 적겠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했었고, 동감이 2번 철기 문화가 수용됩니다. 그 다음에 동감이 3번 중국에 빈칸에 적겠습니다. 연과 대립할 정도로 강했었다고 했었죠. 그래가지고서 진계라고 하는 사람한테 고조선이 공격당했었다고 했었잖아요. 자, 동감이 4번 왕 아래에 상경,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이 존재했었다는 점. 그리고 이때 당시에 중국과 같이 많이 거래를 했었는데 오른쪽에 보이면 거기에 명도전이라고 하는 그런 칼을 닮은 이게 동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동전이 고조선의 영향에서 발견됐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이 고조선이 중국과 거래를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별표 하나. 위만 집권기에서는 자, 기원전 2세기경 동감 1번 위만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위만이 집권하며 영토를 확장했고 동감 2번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했다고 합니다. 위만 집단이 공급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동감이 3번 남쪽의 진과 중국의 한 사이에 중개무역으로 번영을 했었다는 점. 하지만은 자, 별표 한 개 반. 자, 위만이 조선인이라고 하는 증거. 그것은 바로 동그라미 1번 기록에 이 위만이 고조선에 들어올 때에 상투를 틀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조선에 의복을 입었다는 점. 동감이 2번 왕이 된 후에 조선이라고 하는 국호를 유지했다는 점. 그리고 동감이 3번 고조선 출신의 인재들을 많이 등용했다는 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하나. 멸망에서는요 중국에 빈칸 적겠습니다. 한이 침공을 했었었는데 지배층의 분열로 동감 1번 수도 왕검성이 함락되고 기원전 108년입니다. 동감 2번 이후에 한이 9년을 설치하여 통치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밑에 나와 있는 바로 문화다지기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별표 2개 반.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고조선의 사회를 알아보려고 할 때 고조선의 사회에서는 8조법 혹은 8조법금이라고도 합니다. 이 8조법이라고 하는 법이 되게 중요했는데 그 중에서 3개의 조항만 전달이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즉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존중한다는 점. 동감 2번 노동력을 중시한다는 점.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공물로서 갚는다. 동감 1번 농경사회. 동감 2번 노동력. 동감 3번 재산을 중시했다는 점. 그리고 도둑질한 자는 잡아다가 종으로 삼다. 용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50만 전을 내야 한다 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도둑질한 자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사유재산이라는 게 존재했다는 점. 빈칸 적겠습니다. 사유재산. 동감 2번 계급사회, 즉 노비가 존재했다는 점을 통해 가지고서 계급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0만 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동감이 3번 화폐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에는 사형, 니은 같은 경우에는 공물로서 갚는 거겠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종으로 삼거나 용서해 주려면 50만 전에 해당되는 벌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고조선 사회의 모습을 추론해보자. 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